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거대 제약회사를 이끌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한 회장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구해낸 사람이 바로 20년간 그의 곁을 지켜온 전속 기사였다는 점입니다. 왜 이 기사는 목숨을 걸고 회장을 구출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회장을 이런 위험에 빠뜨린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50년 전의 비밀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운명적 인연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에서 이른 아침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세아제약 이한수 회장의 저택 앞에는 평소와 달리 경비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20년간 회장님을 모셔온 전속기사 조영철 씨가 저택 정문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영철 씨는 평소처럼 회장님의 일정을 확인하러 갔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오늘 외출 예정이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영철 씨에게 직접 연락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던 회장님이었기에 의심스러웠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3일 전부터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철 씨는 한 번도 회장님을 직접 뵐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속 기사로서 회장님의 모든 일상을 함께해 온 영철 씨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영철 씨의 휴대폰으로 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여동생 조미영 씨였습니다. 미영 씨는 2년 전 영철 씨의 추천으로 회장님의 전담 간호사가 되었는데 의료진으로서 뭔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회장님 상태가 이상해요.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물 용량이 너무 과다해요. 이런 양이면 계속 의식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지금 저택에 와 있어. 뭔가 수상한 느낌이야. 조심해서 행동해. 1시간이 지나도록 저택 안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차에서 내려 저택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본관 3층에 위치한 회장님 침실 창문을 올려다보니 커튼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 회장님은 아침 햇살을 무척 좋아해서 항상 커튼을 활짝 열어두셨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영철 씨가 돌아보니 박상민 경호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철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안부가 궁금해서요. 혹시 오늘 정말 일정이 없으신 건가요? 그런 건 기사가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민의 차가운 말투에 영철 씨는 더욱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저택을 빠져나오는 척하다가 영철 씨는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2시 미영 씨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지금 점심 교대 시간이야.
직원 출입구로 와봐. 내가 안내해 줄게. 영철 씨는 조심스럽게 저택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직원 출입구에서 미영 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간호복을 입은 미영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회장님께 투여하는 약이 일반적인 진정제 수준이 아니야. 이런 용량이면 계속 의식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 미영 씨는 영철 씨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미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아까 담당 의사가 약을 더 늘리라고 지시했어. 이러다가는 말을 끝맺지 못한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철 씨는 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회장님을 구해야 해. 당연하지, 오빠. 오빠가 회장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 나도 2년 동안 모시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 둘은 조심스럽게 회장님 침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 교대 시간이라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미영 씨가 먼저 방안을 확인한 후 영철 씨에게 손짓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수의 모습에 영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위엄 있던 회장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는 각종 의료기구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맥주사로 연결된 링거에는 알 수 없는 약물이 계속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영철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자 한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영 씨가 재빨리 링거 라인을 조작했습니다. 일단 약물 투여를 중단시킬게. 그리고 미영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각성제야. 응급실용으로 몰래 가져왔어. 회장님 의식을 깨울 수 있을 거야. 미영 씨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한수에게 각성제를 투여했습니다. 5분쯤 지나자 한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영철 씨를 알아보는 순간 한수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이구나. 회장님, 저 영철입니다. 미영이도 있어요.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철 씨의 손을 꽉 잡으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날 여기서 꺼내줘. 그 간절한 목소리에 영철 씨와 미영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 오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야 해. 둘은 힘을 합쳐 한수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영철 씨가 등에 업었습니다. 미영 씨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화재 대피로야. 감시 카메라가 없어.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한수는 영철 씨의 등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층을 내려왔을 때 갑자기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없어졌다. 모두 찾아라. 미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철 씨는 더 빨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수를 업은 채로 뛰다시피 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저택이 발칵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미영 씨도 뒤를 따랐습니다. 저기 오빠 차 보여.
직원 주차장에 세워둔 영철 씨의 차까지는 50m 남짓. 뒤에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영철 씨는 차 문을 열고 한수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미영아, 넌 여기 남아. 내가 도와준 걸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오빠. 괜찮아. 나중에 연락할게. 회장님 약은 내가 챙겼어. 고마워, 미영아. 미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 씨가 시동을 거는 순간 경비원들이 주차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기다, 차를 막아. 영철 씨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고 차는 총알처럼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상민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철 씨는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30분을 더 달린 끝에 마침내 자신의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한수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여놓은 영철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수는 영철 씨가 마련한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회장님.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한수가 떨리는 손으로 영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지금은 쉬세요. 다 나으신 다음에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철 씨는 한수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새벽 3시, 영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창문 너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회장님을 빼내온 지 10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침실에서 한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 씨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영철 씨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자 한수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동공이 풀려있던 눈이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습니다. 한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제 집입니다, 회장님. 어제 저택에서 모시고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한수는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했어. 하지만 누군지. 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기억의 일부가 뿌연 안개 속에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영철 씨는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회복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때 영철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영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저택 CCTV에 오빠가 차 타고 나가는 거 찍혔어. 지금 난리야.
조심해. 영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들통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세아제약 회장 저택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대저택의 거실에는 가족들과 주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준호 부회장은 초조한 표정으로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고 최윤정 회장 부인은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갑자기 사라지시다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박상민을 노려보며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경호 책임자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오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CCTV는 확인했어요? 김동석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나섰습니다. 화면에는 영철 씨가 한수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영철 기사가 회장님을 모시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2시 45분경이었어요. 윤정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요? 그 사람이 왜? 20년이나 함께 일했잖아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었나 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수배령을 내려야 해요. 잠깐만요. 그때 유진수 주치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회장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진수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복용하신 약물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혼미하셨을 수도. 무슨 소리예요? 윤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침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유 박사님, 실종되기 전 아버님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특별한 증상이나 이상, 징후가 있었나요? 진수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셨고 가끔 의식이 흐릿해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세를 고려해 약물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동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상민은 구석에서 불안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급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흐릿한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내가 쓰러지기 전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었어. 영철 씨가 짐 싸는 것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어. 하지만 분명 아는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익숙했거든. 영철 씨는 한수 곁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였는지 기억나세요?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한수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자였던 것 같아.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 그 순간 밖에서 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 씨는 재빨리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영철 씨는 한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모자와 선글라스를 한수에게 씌웠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골목길을 통해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복잡한 주택가 골목을 누비며 두 사람은 재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한수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영철 씨에게 의지한 채 필사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안하다, 영철아. 너까지 이런 일에. 말씀 마세요, 회장님. 제가 모셔야죠. 10분쯤 걸었을까요? 영철 씨는 미리 연락해둔 지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영철 씨의 대학 동기인 강태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한수를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고맙다, 태식아.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어디로 갈까? 영철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 시내는 이제 위험했습니다.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쪽으로 가자. 거기 아는 펜션이 있어. 차가 출발하자 한수는 뒷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나를? 영철 씨는 백미러로 한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습니다. 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사히 모셔와야죠. 전화를 끊는 준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초조함,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이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던져진 서류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철 씨는 미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간다. 회장님 혈액 샘플 보관해둬.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근데 여기 분위기 이상해. 다들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조심해, 오빠. 영철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수는 잠이 든 듯했지만 가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수연아. 영철 씨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수연. 회장님이 무의식 중에 부르는 그 이름이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평의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펜션. 새벽 5시 영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자락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영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경찰 왔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영철 씨의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아제약 이한수 회장이 어제 오후 자택에서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전담 운전기사 조영철 씨를 긴급 수배했습니다. 조 씨는 CCTV에 이 회장을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인물로 영철 씨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은 전국적인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20년간 충직하게 모셨던 회장님을 납치한 범죄자로 몰린 것입니다. 서울의 세아제약 회장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차와 사설 경비업체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경찰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심장이 좋지 않으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십시오. 경찰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제약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영철과 관련된 모든 인맥을 수사선상에 올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곧 잡힐 겁니다. 그때 비서실장 동석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부회장님, 조영철의 집을 수색했는데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역시 계획적이었군요. 다른 은신처가 있을 겁니다. 그의 모든 인맥을 조사하세요. 한편 회장 부인 윤정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모든 서류는 처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택 의무실에서는 미영 씨가 약품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민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는 놀라서 약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 간호사, 어제 회장님 약물 투여 기록 있습니까? 상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여했어요. 상민은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미영 씨가 조작한 기록이었지만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상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제 오후 투약 시간에 간호사님이 회장님 방에 있었는데 약물 수의가 그대로더군요.
미영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당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때는 회장님께서 거부하셔서 잠시 후에 다시 투여했습니다. 상민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미영 씨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미영 씨는 상민이 사라진 후에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바로 영철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박상민이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가평 펜션에서 영철 씨는 한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영철아, 내가 너에게 큰 짐을 지웠구나. 영철 씨는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한수는 죽을 한 숟가락 떠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떠올리려는 듯한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내 기억이 조각조각 흩어진 것 같아. 분명한 게 있었는데. 그때 영철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뉴스 봤어? 너 전국 수배됐어. 경찰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영철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맥까지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까지 엮어서. 미안하긴. 근데 가평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거기 펜션 주인이 내 대학 선배란 것도 곧 알아낼 거야. 영철 씨는 한수를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설 경비업체 대표와 함께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조영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위치 추적은 카드는 어제 이후 사용 기록이 없고 휴대폰은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경기도 방향이었어요. 준호는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집요함이 번뜩였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을 샅샅이 뒤지세요. 특히 외진 펜션이나 별장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 시각 의무실에서 진수는 약품 재고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약물의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서랍 깊숙이 서류를 숨겼습니다. 윤정의 방에서는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떤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수와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 사진을 벽난로 속에 던졌습니다. 가평 펜션에서 영철 씨는 짐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또 가야 하나? 네, 회장님. 여기도 곧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듯 영철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철아, 내 서재. 서재에 중요한 게 있어. 비밀 금고에.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펜션으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영철 씨는 재빨리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서너 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철 씨는 한수를 부축해 펜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보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차량들이 펜션 앞에 멈춰섰습니다. 사설 경비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 중에는 상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경비원들과 달리 뒤편 숲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쪽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상민은 일부러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경비원들을 그쪽으로 유도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영철 씨와 한수는 가파른 언덕을 만났습니다. 한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더는 못 가겠어. 영철 씨는 한수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언덕을 올랐습니다. 1시간쯤 산을 헤맸을까요? 영철 씨는 작은 산장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한수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영철 씨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미영 씨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누군가 의료 기록을 조작하려고 해. 그리고 윤정 여사가 뭔가를 태우고 있었대. 영철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조심해서. 우리는 안전해. 한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철아, 내가 진실을 알아야겠어. 누가 날 해치려 했는지, 그리고 왜. 영철 씨는 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산장에서 밤을 보낸 영철 씨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숲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수는 간이 침대에서 고르게 숨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난 듯 얼굴색이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영철 씨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영 씨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탐정이 있어. 전직 경찰 출신이야. 김석호라고. 내 환자였는데 은퇴하고 사설 탐정하고 있어. 영철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전국적인 수배 상황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8시 영철 씨는 미영 씨가 알려준 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석호입니다. 저는 조미영 간호사가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전화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석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영철 씨군요.
미영이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영철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회장 한수가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을 순 없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나만 아는 안전가옥이 있으니 그곳에서 만나도록 하지. 영철 씨는 다시 회장님을 모시고 이동했습니다. 4시간 후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시골의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경찰다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주변을 살피며 안전가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석호입니다. 미영이가 많이 부탁하더군요. 영철 씨는 석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석호는 한수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한수 회장님이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한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석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다음 1시간 동안 영철 씨와 한수는 저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의식 혼미 상태, 그리고 극적인 탈출까지. 석호는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며 가끔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시기 전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평소와 다른 사람을 만났다거나. 한수는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가 뭔가 서류를 가져왔었어. 그리고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떠올리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셨어. 준호가 직접 타준 커피를. 석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펜을 멈추고 한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도 아드님이 커피를 타드렸나요? 아니, 처음이었지. 그날따라 유난히 살갑게 굴었어. 영철 씨와 석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아제약 저택의 도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저택 구조와 CCTV 배치도예요. 보시면 회장님 방으로 가는 길은 3군데입니다. 정문 계단, 직원용 계단, 그리고 비상 계단. 영철 씨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년간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이렇게 분석적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가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회장님 방 복도 끝부분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피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수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아. 그 복도 끝에 있는 창고. 거기엔 오래된 가구들을 보관하는데 최근에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어. 석호는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용의자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족으로는 이준호 부회장,
최윤정 여사, 그리고 직원으로는 유진수 주치의, 박상민 경호팀장, 김동석 비서실장. 명단을 작성하면서 석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용의자들이 모두 회장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자의 동기를 분석해봐야겠습니다. 이준호 부회장의 경우 상속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잠깐. 한수가 석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야. 양아들이지만 30년을 함께했지. 석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영철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 씨였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유진수 의사가 갑자기 사표를 냈어. 그리고 짐 싸서 나가는 거 봤어. 영철 씨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석호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는지 들었어? 몰라. 근데 되게 초조해 보였어. 그리고 약품 보관실에서 뭔가를 몰래 가져가는 것도 봤어. 석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영 씨, 김석호입니다. 그 의사가 가져간 게 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신경안정제랑. 잠깐 확인해 볼게. 잠시 후 미영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헉, 이거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야. 이걸 왜 가져갔지? 영철 씨와 석호, 한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수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일 수도, 아니면 누군가를 입막음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석호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유진수를 추적해야 합니다. 미영 씨, 그 사람 차량 번호 아시나요? 미영 씨가 차량 번호를 불러주자 석호는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경찰 내부에 연줄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야, 차량 한 대 추적 좀 부탁해. 아니,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고맙다. 전화를 끊는 석호가 돌아봤습니다. 일단 유진수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호의 추가 조사를 통해 준호와 윤정이 1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나며 무언가를 계획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유진수와 상민은 체포되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아들 준호와 부인 윤정이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벌인 치밀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재판에서 준호는 징역 12년, 윤정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진수와 상민도 각각 중형을 받았습니다. 한수는 영철 씨를 정식으로 양아들로 입양했고 세아제약은 새로운 경영체제로 거듭났습니다. 20년간 충성을 다한 운전기사가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영철 씨는 세아제약의 부회장으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수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자선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배신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진짜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간 충성을 다한 운전기사가 목숨을 걸고 회장을 구한 행동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족의 배신을 당한 회장이 운전기사를 양아들로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